반갑습니다. 작가 박유아입니다. 이번 출간된 책 나는 죽을 때까지 빛나기로 했다의 저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이자 경제 강사, 아마추어 현악 앙상블의 단장 겸 첼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또 북토크 진행이나 클래식 콘서트의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유일하게 저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욕심 보유자였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환경에서 아마 비롯된 결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읽다 보니 쓰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출간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또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음악을 연주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첼로라는 악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이거든요. 접근이 힘든 학문, 공부 이런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둘을 경제에 관련해서 깨우치게 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경제 강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옛 문헌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의 어원이 나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은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꾸며내지 않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껏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나눈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을 앞둔 나이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필연보다는 우연의 상황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계획하실 것인지 결정할 때마다 나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수많은 선택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당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을 나이가 만 5살이 안 됐을 나이예요. 그래서 한글을 익히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한글로 쓰인 설문지에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검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한글을 읽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서 무슨 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 아이에게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놓인 상황이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만약 무던하고 보통의 성격을 가진 엄마였다면 그냥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수동적인가 보다, 얌전하고 말이 없는 성격을 타고난 아이인가 보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시선에서 저희 아이는 욕심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엄마들이 모두 아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어디에고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을 하고 2달 만에 엄마 제가 그동안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한 마음은 아까웠어요. 5년간 IT 인재를 꿈꾸며 했던 공부가 너무 아까워서 아이가 지속하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능동성을 보여줬다는 일이 많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아까운 마음을 접어두고 아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출생연도가 비슷하신 분들은 체코슬로바키아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2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분리되었습니다. 국가별 어떤 산업에 대한 특징을 보자면 체코는 공업 국가예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농업 국가예요. 제가 장을 볼 때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공산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요. 당근이라던가 사과, 대파, 마늘 이런 농산품은 정말 저렴했어요.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아마 사과 한 봉지 가격이 저희 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당근도 비닐봉지 가득 산다고 해도 900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물가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렴한 나라였어요. 사실 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요. 저희 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슬로바키아는 지금 약 540만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2개의 면적을 합친 정도의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희 가족이 유럽 주재 생활을 하면서 3년간 머물렀던 도시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이에요. 인상 깊었던 점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경쟁하면서 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순간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탄을 했던 부분인데 슬라브족의 외모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슬라브족은 키가 크고 금발이 많아요. 물론 가끔 적갈색이나 빨간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키가 크고 금발이 많고 눈동자 색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슬로바키아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글라스만 끼워 놓으면 다 영화배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노천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또 생각이 나는 거는요. 그 당시 제가 물보다 맥주가 싼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낯술도 잠깐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주위에도 디스크를 진단받은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퇴행성 디스크 진단받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오른쪽 다리에 전류가 흘러서 너무 걷기가 힘들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디스크를 진단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 병원, 너희들 병원 이런 병원 많으니까 가서 수술하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수술을 알아봐. 이런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퇴행성 디스크를 진단받고 우리나라에 다녀보지 않은 병원이 없을 거예요. 수술을 알아보고 치료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병원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 MRI 결과를 보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환자분 교통사고가 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이렇게 아프게 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 퇴행성 디스크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는 오기 힘든 통증인가 보다.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한 제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30대 초반에 직장에서 한참 커리어를 인정받고 승승장구 하고 있던 나이였거든요. 근데 별다른 사고 없이 이렇게 극심한 통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걷기 위해서 누워만 있었던 1년, 그리고 재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1년,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사실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독서밖에 없어서, 그리고 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살하는 방법을 막 떠올리거나 이런 무서운 상상을 계속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당시 15개월 된 큰아이를 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방에 계속 누워만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방문을 빼꼼하게 열고 귀여운 얼굴로 저를 향해서 엄마? 이렇게 하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아이가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너무 아픈 통증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용기로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로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겁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독서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는 그런 일상이거든요. 숙제 같은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책을 읽는 삶이 저의 삶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감성 독서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봤는데 책, 그리고 커피, 음악, 꽃, 이 좋아하는 것들을 익숙하고 편한 공간에 그냥 모아둔 거예요. 모아둔 상태에서 독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인데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독서를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 수 있는지, 책을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정확한 답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권 독서를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권, 또는 한 달에 한 권, 1년에 한 권을 읽을 수도 있어요. 또 가끔가다 생각나면 나 몇 페이지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을 접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책은 의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읽다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멈춰도 돼요. 몇 권을 읽었는지,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책이라는 물건 자체를 내가 사는 환경에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이 저는 우선인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밥 먹고 잠을 자고 씻는 일처럼 일상에 배어들게 만드는 꾸준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아이를 키울 때는 저도 엄마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육아라던가 아이와의 관계를 글로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많은 책을 읽어주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육아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천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제가 같은 노력을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또 아이에게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일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잘 풀고 싶은 숙제이고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 아이를 키우면서 지키려 했던 2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준다기보다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안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학원 가는 시간을 지각을 하고 버스를 놓치니까 제가 아이에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에게 속상한 마음을 다 언어로 풀어냈는데 아이가 학원을 다녀와서 집에 오면서 저한테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를 혼내면서 내가 너 오늘만 봐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아이는
제가 엄마라는 자체로 수도 없이 많은 용서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제가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때마다 엄마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봐드려요. 엄마 내가 봐주는 거예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저를 엄마로 바라봐줬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정말 결심했어요. 많은 것을 잘해주다가도 만약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로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동안 아이에게 잘 해준 것들을 모두 뒤집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저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꺼냈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지켰거든요. 사실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자주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엄마인지 나는 아이를 향한 어떤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아이를 토끼로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는 어떤 아이들의 목표나 도전 과제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토끼인데 사자처럼 커야지 이 세상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사냥을 하고 어서 고기를 먹어봐. 노력해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토끼로 태어났다면 멋진 토끼로, 경주를 잘하는 토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성향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일은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이가 가진 생각을 언제든지 엄마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감정을 읽어주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먼저 그 마음을 왜 가졌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를 했던 습관이 아이로부터 엄마는 저의 멘토예요 라는 이렇게 너무 귀한 언어로 불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한 권 독서를 하면서 정리에 관련된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세대 공간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희숙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제목이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가 잠시 소개해 볼게요. 집이란 그 사람의 현재가 반영되는 공간이다. 삶의 시간과 공간의 시간이 일치할 때 우리 인생도 제자리를 찾는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주방하고 식탁 위에 많은 물건이 잔뜩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수전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돌아봤더니 거실 한편에는 마른 빨래가 쌓여 있어요. 언젠가 개켜야겠죠? 그 빨래들을. 그리고 현관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몇 개 지금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시작하는 아침 독서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책을 펼쳤는데 과연 제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책을 그날 완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과연 제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미 머릿속에는 현관에 있는 택배 상자를 뜯어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설거지를 미루면 계속 집안에 냄새가 날 텐데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는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저녁을 준비할 텐데 준비된 저녁을 차리려면 식탁을 정리해야 되는데 난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데 하면서 결국은 집안을 정리하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둘 다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공간 정리가 시간 관리이자 자기 관리다 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요. 종종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비유거든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이 수술실이 엉망인 거예요. 거지가 나뒹굴고 있고 먼저 수술했던 환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수술 환경이 엉망인 거예요. 그날 이제 수술을 앞둔 환자들도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술 환경은 엉망이지만 제가 수술 실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수술해서 회복되지 않은 환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과연 그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그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독자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이는 공간이 어지러우면 우리의 머릿속은 10배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공간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내가 행복한지를 말을 걸어오는 공간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책을 읽는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펼치잖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거실에 있는 통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게 독서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 쓴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4가지를 제시했어요. 나에게 집중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근거 없는 자신감 갖기, 이렇게 책에 적었는데요. 부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제가 책 제목에 썼던 것처럼 빛난다, 이런 단어를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빛난다는 단어를 책 이곳저곳에 많이도 활용을 했을 겁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 집중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만 집중하는데 그때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제가 얘기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거가 정말 멘탈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또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일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느낀 일인데요. 한 회원이 글을 올렸어요.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는 이런 일에 이런 거 입으면 제가 예쁠까요? 이런 걸 구입하면 잘 샀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걸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컬러가 얼굴에 잘 받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분이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물건,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의 옷을 찾기보다 내가 고른 물건과 옷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가는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말보다 행동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많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두가 알지만 미루고, 알지만 나는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고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상황에서 합리화하기가 쉬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또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동기부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크고 작은 성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4번째는 독자님들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어야지 잘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근거 있는 자신감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라고 언제나 근거가 있든 없든 도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시작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5억 5천 가지 만들 수 있고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근거에 집중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억 5천 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돕는 디딤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4가지의 방법으로 멘탈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셨을 때 진정한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독서의 힘인데요. 저는 타고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거나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입었던 옷, 디자인, 색상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사진처럼 다 저장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박유아 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들 중에서 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길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정말 공간 지각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데도 길을 잘못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여러 번 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낯선 장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꾸 길을 잃어요. 심지어 어떤 건물의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건물을 나올 때 후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깐 언급했던 악보를 못 읽어요. 도레미파솔라 줄칸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막상 악보를 봤을 때 멜로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를 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주를 할 때 지판 위치하고 소리로 외워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마주치는 노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알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했을 때 자신이 가진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86,400초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인데 사람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실 이 무엇을 할지보다 언제 할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어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적을 수도 있고 그날의 휴대폰 스케줄에 넣을 수도 있고 메모장에 정리할 수도 있죠. 탁상용 달력에 기록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언제 할지에 대해서 먼저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책에도 적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작은 아이를 제가 태우고 아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늘 차에는 책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독서를 하고 어떤 날은 그날 저녁에 필요한 식재료를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는 먼저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세탁기는 세탁기 일을 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는 사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머리도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를 하면서 설거지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을 먼저 하고 또 당장 해야 할 일과 여유를 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에 맞게 시간을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아니고 가치 있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살짝 바꿔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돈이라는 자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대로 만약에 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경제에 대해 알아볼 과정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경제에 관해서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제 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복잡한 수식이라던가 숫자를 상상하게 돼요.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운데 공부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경제 공부가 돼버리면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경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안 생겨요. 조금이라도 뭘 알아야 궁금한 것이 생길 텐데 아예 내용을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하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야 하지? 조차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저희 되게 유명한 성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많은 분들이 백전불패라고 알고 계시는데 백전불태가 맞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봄학기, 가을학기 경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수업의 1차시 강의에 꼭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돈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생겨야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돈이 갖는 위치와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지, 돈에 대한 나만의 태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역사를 알아야 또 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이해가 충분해야 돈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경제 공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숫자를 넣어서 대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얘들아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겪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경제 그거 별거 아니야. 숫자 복잡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희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일과 같은 일상이야.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경제 강의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면 강사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선생님 맞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실 다 비슷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제 강의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우리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보다 소중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 간의 사랑, 행복, 건강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고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정보의 수준이 무엇인지, 어떤 책의 내용이 나에게 경제를 향해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노력이 중요하지,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손만 뻗으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돈과 투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주 유명한 강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유아의 Don't Touch Me 경제 특강을 추천합니다. 제가 유럽에 사는 동안 정말 행운을 만났어요. 슬로박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였는데 한 달 동안 슬로바키아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도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라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장의 오프닝 무대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또 그 뮤직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분이 피아니스트 백건우님이셨거든요. 그 당시 영화 배우셨던 아내분하고 함께 공연 장소를 찾으셔서 아마 제 앨범을 찾아보면 그 두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연주회를 다녔어요. 아이와 남편과 드레스업을 하고 저녁마다 주말마다 음악회를 갈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회에서 유독 저의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았던 악기가 첼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짐을 했죠. 유럽 주재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꼭 첼로를 배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첼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콩쿠르에 나간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서 딱 6개월 차에 콩쿠르에 나갔어요. 이 콩쿠르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모차르트 콩쿠르인데요. 사실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도 참가를 하고 저처럼 전공하지 않고 취미로 배운 아마추어들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성인 참가자로 참가를 했는데 전공자인 분들은 무대에서 보면대를 볼 수 없어요. 곡을 외워서 연주를 해야 하고요. 저처럼 아마추어 참가자들은 무대에 보면대를 놓고 악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에도 썼지만 독보를 못합니다. 악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면대가 있고 악보가 있다고 해도 저는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콩쿨곡을 외워서 무대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저의 첫 콩쿨이니까 남편과 아이를 초대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면대 없이 무대에 오르는데 이 빛나는 조명 아래 커다란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 피아노를 연주하는 반주자, 첼로를 연주하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진 그림이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대에 있는 나의 연주 사진을 찍되 영상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 흑역사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하나 했던 게 맨 위 조명에 제 몇 회 모차르트 콩쿨 땡땡 지부 예선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카드가 사진이 나오지 않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굉장히 흐뭇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검정색 원피스를 입었고 예쁜 귀걸이를 하고 무대에 올랐거든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콩쿠르에 참가한 참가자의 사진이 아니라 독주의 분위기예요. 누가 봐도 독주회였습니다. 첼리스트의 리사이틀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콩쿠르 결과가 아마추어 성인 3위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결과에 대한 시상품이 뭐였냐면 금 테두리가 둘러진 상장과 모차르트의 얼굴이 새겨있는 동메달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아마추어 성인 참가자가 딱 3명이 접수했다는 사실이었고 제가 거기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사위원 3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지도하시는 첼로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토크 사회자를 시작한 것은 횟수로는 3년 차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 권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나 삶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작가님의 책에서 얻은 지혜나 감동을 혼자만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북토크 콘서트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작가와 저와 독자들이 만나서 그 책에 있는 많은 지혜와 감동을 공유하는 일이거든요. 처음으로 북토크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11명의 저자들이 에세이를 작업한 출간물이 있었어요. 작가마다 주제가 다르고 사연이 다 달랐는데요. 제가 북토크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노련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11분 각자가 쓰신 에세이를 읽고 어떤 모습의 작가님일까 상상하면서 그분들의 소개글을 준비하고 내가 독자라면 이 부분을 더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인터뷰 질문을 발제했습니다. 내향인으로 에너지 용량은 적지만 사랑은 아주 큰 사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힘들 때라도 다른 이의 마음은 언제라도 품어주시는 정이 많은 분. 줄탁 동시에 어미닭이 되어 관계와 소통에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여전히 삶에서 알을 깨는 중이고 앞으로도 어떤 알들을 깨어나갈지 그 행보가 무척 궁금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힘을 믿는 사람. 책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의 저자 생각쟁이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작가님이 떠올라요. 그 작가님은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그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중에 한 편의 제목이 할머니의 꽃상여였어요. 지금도 그 제목이 생생합니다. 아마 작가님을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먼 곳으로 떠나시게 됐고, 그때 작가님이 경험한 그 이별이 오랫동안 그 저자의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작가님께 드렸던 질문이, 꽃상여를 타고 가신 할머니를 지금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먹먹한 마음을 잠시 달래느라 침묵이 좀 길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작가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가님, 답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마음 작가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묻어두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안아드렸던 적이 있어요. 북토크가 끝나고 나서도 작가님의 마음속에 저와 나눈 감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하고요. 함께 하셨던 다른 분들도 굉장한 감동의 시간이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상황이 있거든요. 작가가 글로 다 풀어내지 못한 감정을 제가 알아보고 독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북토크 진행자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블로그는요, 글쓰기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보다 먼저 시작했던 일이 북토크 진행자의 일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쓰는 일보다 말하기가 더 편했어요.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박유아 씨는 말을 잘하니까 말하는 대로 녹음을 해서 글로 옮겨만 쓰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워요? 그냥 말하는 대로 녹음했다가 한번 써봐요.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두려웠던 제가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됐던 공간이 블로그였습니다. 이 블로그라는 공간에서 저라는 사람이 가진 긍정 에너지와 삶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닉네임이 원래부터 비체는 아니었어요. 원래 저의 닉네임은 플리트비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플리트비체가 뭐냐라고 묻는데, 유럽에 살았을 적에 많은 곳을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지상 낙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곳이 바로 크로아티아에 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립공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숲, 나무, 시냇물, 호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가 보존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할 때 닉네임을 플리트비체라고 지었는데요. 블로그에 글쓰기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플리트비체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닉네임이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이름이에요 라고 그대로 말하기가 갑자기 쑥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비체로 바꾸었고, 지금까지 비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적으로 사람은요, 전자기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빛을 가지고 내뿜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의지를 담은 이름, 저의 닉네임 비체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으면 꼭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함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야무지고 튼튼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단단함이라는 것은 내면과 신체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제가 독서를 해오면서 걷지 못해서 누워있었던 1년의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거를 책에서 찾았던 경험인데요. 그 당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단단한 노력으로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결과는 책을 읽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사실 얻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거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온갖 정보가 넘치고 타인과 경쟁하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비교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칫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가 세운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책에 쓴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멈추지 않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아야 되고 변함없이 루틴을 실행하고 독서를 통해 나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면만큼 중요한 것이 외모인데요. 철저한 외모에 대한 자기관리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50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복사본으로 죽게 되는가 라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의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했더라도 저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책에는 지극히 저만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복사본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조금 고집을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자신을 아끼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빛나기로 했다. 제목부터 끌리는 책입니다. 저에게 잘 사는 인생이란 타인을 돕는 삶이거든요. 저의 책을 만나는 모든 독자분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위한 씨앗 하나 심을 수 있다면 작가로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빛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